중국 사상의 황금기라 불리는 춘추 전국시대. 그 550여 년의 기나긴 혼란과 격변의 끝자락에 한 명의 거인이 서 있었다. 그는 공자로부터 시작된 육아의 큰 흐름을 이어받았으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인간과 세계를 꿰뚫어 본 현실주의자였다. 그의 이름은 순왕. 후세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의미를 담아 순자라 불렀다. 책은담이 풀뿌리를 씹는 마음으로 역경을 견디는 지혜를 이야기한다면 순자는 혼돈의 시대라는 거친 현실의 뿌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질서와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한 사상가였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이상적인 낙관론에 맞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는 단순히 인간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욕망의 실체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그 위에 어떻게 교육과 예의, 그리고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통해 찬란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논증하려 했던 위대한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순자의 철학은 마치 잘 벼린 칼과 같다. 화려한 수사나 낭만적인 기대보다는 현실에 대한 차가운 분석과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그의 사상은 때로는 냉정하고 엄격하게 느껴지지만 그 근저에는 혼란으로 고통받는 민중을 구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맹자의 그늘에 가려 오랫동안 육아의 이단아처럼 취급받기도 했지만 그의 사상이 없었다면 진나라의 통일과 한나라의 제도적 기틀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 그의 제자들인 한비자와 이사가 법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사상이 가진 양면성과 현실적 영향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 글은 순자라는 거대한 산맥을 탐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그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시작으로 그의 사상을 떠받드는 핵심 기둥인 성악설, 예치, 그리고 철론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맹자와의 치열한 사상적 대결, 그리고 법가와의 미묘한 관계를 조명하며 순자 철학의 입체적인 모습을 복원하고자 한다. 여정을 통해 독자들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낸 한 위대한 현실주의자가 어떻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질서와 문명을 향한 길을 제시했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23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에도 깊은 영감을 주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다. 제한장 시대의 아들, 순자의 생애와 여정. 순자의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먼저 느껴보아야 한다. 순자는 기원전 313년경 조나라에서 태어나 기원전 238년경 초나라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생애는 춘추시대의 혼란이 극에 달해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던 전국시대 말기와 정확히 겹친다. 1점. 전국시대 말기 붕괴와 통합의 용광로. 전국시대는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시대였다. 주 왕실은 호수아비로 전락했고 수많은 제후국들은 저마다 왕을 칭하며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다. 이 시대의 전쟁은 춘추시대의 귀족적인 명분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국가의 총력을 기울인 선멸전이었으며 수십만 명의 군인이 동원되어 한 번의 전투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각국은 부국강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절실했고 군주들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재능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든 등용하려 했다. 이는 사상가들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다. 자신의 사상과 경륜을 바탕으로 군주를 설득해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수많은 지식인들, 즉 제자백가가 등장하여 각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순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러한 제자백가의 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러 여러 사상들이 통합되고 현실적인 통일 방안이 모색되던 때였다. 서쪽의 진나라가 상항의 변법을 통해 강력한 법치, 국가로 성장하며 동쪽의 육국을 압박해오고 있었다. 머지않아 진나라에 의해 천하가 통일될 것이라는 예감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상가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통일된 질서를 세울 것인가? 새로운 통일 국가는 어떤 이념과 제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수렴되고 있었다. 순자의 철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유가적 답변이었던 셈이다. 이점 직하학궁의 거유에서 날릉령까지 순자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그는 15세 무렵부터 학문을 위해 유학의 길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그의 학문적 명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곳은 당시 전국시대 최대의 학술 중심지였던 제나라의 직하학궁이었다. 직하학궁은 제나라의 군주들이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 후원하며 국정 자문을 구하던 국립 아카데미였다. 이곳에는 유가, 도가, 법가, 명가, 음양가 등 각양각색의 사상가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강의하며 학문적 교류를 펼쳤다. 순자는 이곳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사상을 갈고 닦았다. 그의 학문적 깊이는 매우 뛰어나 3번이나 학궁의 총장격인 재주를 역임할 정도로 모든 학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맹자, 장자 등 다른 제자백가들이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면 순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 모인 곳에서 학문적 논쟁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정립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그의 철학이 가진 논리적 정합성과 체계성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제나라 왕은 그의 사상을 받아들여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순자는 직하학궁을 떠나 여러 나라를 주유하게 된다. 그는 강력한 법치로 부상하던 진나라를 방문하여 그들의 통치 방식과 사회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진나라의 강력한 행정력과 법 집행의 엄정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유가적 가치인 인애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그 한계를 꿰뚫어 보았다. 이후 초나라로 건너간 순자는 재상 춘신군의 인정을 받아 날릉이라는 지역의 현령이 되었다. 비록 작은 고을의 수장이었지만 이는 그가 자신의 정치 철학을 현실에서 실현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저술 활동에 매진했는데 그의 대표작인 순자의 상당 부분이 이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춘신군이 정적에게 암살당하면서 그의 정치적 후원자도 사라졌다. 결국 순자는 관직에서 물러나 제자, 교육과 저술로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의 제자 중에는 훗날 진시황을 도와 천하 통일의 밑그림을 그린 법가의 대표, 인물이사와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가 있었다. 스승은 유가의 입장에서 질서를 모색했지만 제자들은 스승의 사상에서 이해라는 도덕적 규범 대신 법이라는 강제적 규범을 극대화하여 통일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완성했던 것이다. 이는 순자 사상이 가진 복합적인 성격과 시대를 넘어선 그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두장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진단, 성악설. 순자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출발점은 바로 성악설, 즉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본 맹자의 성선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순자가 유가의 이단아로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성악설 때문이다. 1점. 성악의 진정한 의미 윤리적 악이 아닌 자연적 욕망.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순자가 말한 악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악함이나 부도덕함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순자가 사용한 악이라는 글자는 본래 치우쳐 있다, 혼란스럽다, 거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해치려는 악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자연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다툼과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순자는 순자 성악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한다. 무릇 사람의 본성이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겨나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마음이 생겨나고 충성과 믿음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이목의 욕구가 있어서
좋은 소리와 아름다운 색을 좋아한다.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음란함이 생겨나고 예의와 물리가 없어진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과 감정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반드시 쟁탈로 귀결되고 분수를 어기고 도리를 해치는 것과 합치되어 결국 포악함으로 끝나게 된다. 즉,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다. 순자는 이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욕구가 아무런 제어 없이 사회 속에서 표출될 때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만을 무한정 추구한다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순자가 진단한 악의 본질이며 그가 살았던 전국시대의 혼란상이 바로 그 증거였다. 이점 성선설에 대한 비판서는 후천적 노력의 산물. 이러한 관점에서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한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선한 마음의 싹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순자는 묻는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정말로 선하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혼란스럽고 악행이 가득한가? 왜 굳이 성인이 나타나 예의를 만들고 스승이 백성을 가르쳐야 하는가? 순자는 선이란 인의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는 거짓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과 행위를 의미하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다. 즉, 선함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쌓아가는 것이다. 본성이란 배울 수도 없고 노력해서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예의란 성인이 만들어낸 것으로 사람이 배워서 능히 할 수 있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성과 인의는 그 구분이 명백하다. 비유하자면 인간의 본성은 거친 통나무나 진흙과 같다. 이 통나무와 진흙을 그대로 두면 아무런 쓸모도 없고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그러나 장인이 의도적인 노력을 가하여 다듬고 빚으면 비로소 아름다운 그릇이나 조각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규범, 즉 성인이 만든 예의를 스승을 통해 배우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화성기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본성을 변화시켜 인의를 일으킨다는 뜻으로 성악설의 최종 목표이자 순자, 철학의 핵심 방법론이다. 결론적으로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에 대한 절망이나 비관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기에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그는 인간이 비록 이기적인 욕망을 타고났지만 교육과 수양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켜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역설했던 것이다. 제세장 혼돈을 다스리는 구체적 방법론, 예치화법.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면, 즉 그대로 두면 다툼과 혼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순자의 대답은 명료하다. 바로 예치, 즉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1점. 예의 기능 욕망의 조절과 사회적 분배. 공자 이래로 육아에서 예는 중요한 가치였지만 순자에게 예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자 구체적인 시스템이었다. 그가 생각한 예의 핵심 기능은 두 가지다. 첫째, 욕망의 조절 기능이다. 순자는 인간의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욕망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조절할 것인가에 있다. 예는 바로 그 기준과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식욕은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절차와 양보의 미덕을 가르침으로써 모두가 공존할 수 있게 한다. 성욕 또한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예는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욕망을 사회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발현하도록 이끈다. 둘째, 사회적 분배의 기능이다. 순자는 사회적 혼란의 근본 원인이 무리지어 살면서도 분배의 기준이 없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며 능력과 역할 또한 다르다. 만약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은 것을 분배한다면 오히려 불평등과 다툼만 커질 것이다.
따라서 예는 각자의 신분, 역할, 능력, 공헌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과 지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농부는 농부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회는 안정된다. 이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조화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였다. 예란 무엇인가? 분을 정하는 것이다. 의란 무엇인가? 분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순자에게 예는 단순한 의식이나 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여 안정된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통치술이었다. 2점 예치와 법치의 관계, 육아와 법가의 가교. 그렇다면 순자는 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았을까? 그렇지 않다. 순자 사상의 독특함은 바로 예와 법의 관계 설정에 있다. 순자는 기본적으로 예를 통한 도덕적 교화를 강조하는 예치를 근본으로 삼았다. 그는 군주가 먼저 도덕적으로 바로 서고 예의를 실천함으로써 백성을 감화시키는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예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법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했다. 나라는 예가 없으면 안정되지 못하고 일은 예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람은 예가 없으면 서지 못한다.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다. 순자에게 예가 사회의 상위 규범이자 적극적인 도덕 원리라면 법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위 규범이자 강제적인 처벌 수단이었다. 예가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면 법은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외적으로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치와 법치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제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사와 한비자는 순자의 사상에서 예의 도덕적 측면보다는 법의 강제성과 효율성에 주목했다. 그들은 스승의 사상을 더욱 극단으로 밀고 나가 오직 강력하고 엄격한 법만이 혼란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과 사상을 완성했다. 비록 순자 자신은 유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예를 근본으로 삼았지만 그의 사상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치 기술의 현실적 측면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유가와 법가를 잇는 중요한 사상적 가교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내장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다. 철론. 고대 중국 사상에서 하늘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 하늘은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관하고 왕조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하늘의 뜻을 얻어야만 군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맹자 역시 이러한 전통적인 천명사상을 계승하여 하늘이 인간의 선한 본성을 부여했으며 부도덕한 군주를 심판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순자는 이러한 신비주의적이고 운명론적인 하늘 개념에 과감하게 반기를 들었다. 그의 철론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자연주의적, 합리주의적 관점을 제시한다. 1점 천인지분 하늘과 인간의 역할 분담. 순자 철론의 핵심은 천인지분, 즉 하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자가 본 하늘은 더 이상 인간사에 개입하여 상과 벌을 내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하늘은 그저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자연 그 자체였다. 하늘의 운행은 일정하다. 요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거랑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며 사계절이 바뀌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그저 자연에 불변하는 법칙일 뿐이다. 이는 선한 군주가 다스린다고 해서 더 순조로워지거나 포악한 군주가 다스린다고 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도덕적인 징벌이 아니라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늘의 뜻을 점치거나 지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하늘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하지만 자연 법칙, 그 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하여 문명을 만드는 것은 오롯이 인간의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천인지분의 사상이다. 2점
제1000명이용지 1000명을 제어하여 이용하라. 하늘과 인간의 역할을 구분한 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하늘을 공경하며 그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만물을 길러 그것을 다스리는 것만 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1000명을 제어하여 이용하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이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절의 변화라는 하늘의 법칙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파악하여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매며 가을에 수확하는 농사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하늘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댐을 쌓고 제방을 정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순자의 생각은 인간의 이성과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인문주의 정신을 보여준다. 그는 기륭이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식량을 비축하면 흉년이 들어도 굶주리지 않으니 이것이 기일이고 사치와 낭비로 국력을 탕진하면 풍년이 들어도 위태로워지니 이것이 흉이다. 모든 결과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순자는 신비의 베일에 쌓여있던 하늘을 이성의 빛 아래로 끌어내렸다. 그는 하늘을 경외의 대상에서 탐구와 이용의 대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인간을 운명의 노예가 아닌 운명의 주인으로 세우고자 했다. 이는 그의 철학 전반을 관통하는 현실주의와 합리주의 정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 끝나지 않은 논쟁, 맹자와의 비교. 순자를 이해하는 것은 곧 맹자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육아의 양대 산맥이지만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며 2000년 넘게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에 서왔다. 1점. 내면의 도덕 vs 외부의 규범. 맹자와 순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도덕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있다. 맹자는 인간의 내면에서 그 원천을 찾았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도덕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교육과 정치의 목표는 이 선한 본성을 잘 보존하고 키워서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반면 순자는 도덕의 원천을 인간 외부의 사회적 규범, 즉 예에서 찾았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욕망은 오히려 반도덕적인 결과를 낳기 쉽다. 따라서 도덕은 위대한 성인들이 사회적 혼란을 막고 조화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창안해낸 인위적인 발명품이다. 교육과 정치의 목표는 이 위대한 발명품을 후세에 전수하여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사회적 존재로 교화시키는 것이다. 2점. 이상주의 vs 현실주의. 이러한 차이는 두 사상가의 기질적 차이로 이어진다. 맹자는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믿는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군주가 먼저 인의를 실천하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감화되어 따를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사상은 희망과 낙관으로 가득 차 있다. 순자는 인간의 욕망이 초래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도덕적 감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라는 구체적인 제도와 법이라는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의 사상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3점. 누가 옳았는가? 그렇다면 맹자와 순자 중 누가 옳았을까? 이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두 사람의 주장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인간과 사회의 서로 다른 측면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맹자가 말한 것처럼 타인에게 공감하고 선을 지향하는 숭고한 본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순자가 지적했듯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욕망에 이끌리는 현실적인 모습 또한 존재한다. 이상적인 사회는 맹자가 말한 내면적 도덕성과 순자가 강조한 외부적 규범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 오랫동안 중국 정통 유학에서는 성선설을 내세운 맹자를 공자의 적통으로 인정하고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를 이단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순자의 현실주의적 통치론이 국가 제도를 형성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그의 사상이 가진 강력한 현실, 설명력과 실천적 유용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맹자와 순자는 서로를 보완하며 유가 사상의 폭과 깊이를 더해준 위대한 경쟁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대를 넘어선 현실주의자의 지혜. 순자는 전국시대라는 극심한 혼돈의 한복판에서 질서를 향한 인류의 염원을 자신의 철학 속에 응축시킨 사상가였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차가운 진단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교육과 예를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뜨거운 신뢰로 향했다. 그는 신비로운 하늘의 장막을 걷어내고 인간을 운명의 주인으로 세웠으며 낭만적인 이상 대신 현실에 발 딛고 선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사회를 구원하고자 했다. 그의 성악설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을 인정하는 깊은 이해에서 출발했다. 그는 사람들은 길거리를 가득 채울 수 있지만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평범한 사람도 노력을 통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는 가장 냉철한 현실 분석을 통해 가장 희망적인 결론에 도달한 그의 철학적 여정을 보여준다. 그의 사상은 법가라는 강력한 흐름을 낳아 지난 제국의 성립에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다. 비록 그의 이름은 맹자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지혜는 중국의 법률과 제도, 그리고 현실 정치 속에 깊이 스며들어 2000년 넘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순자가 살았던 시대 못지않게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개인의 욕망은 극대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분출한다. 이런 시대에 순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이해, 즉 어떤 사회적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 물려주어야 하는가? 순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쉬운 위로나 막연한 희망을 주지 않는다. 대신 현실을 직시할 용기와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준다. 잿더미 속에서 질서정연한 도시의 설계를 꿈꾸었던 거인 순자. 그의 목소리는 2300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